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삼순환 진도별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긴 페넌트 레이스가 이 삼순환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뭘 묻는구나. 그리고 행정법이 전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 이게 머리 부분에, 뭐 허리 부분에, 어디 부분에 관한 문제 같은데, 아, 어떻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알 정도는 되는 거예요. 1순환, 2순환을 가다 보면. 물론 이제 1순환, 2순환을 하면서 아예 그냥 뭐 탁월할 정도로 이렇게 깨달음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은 준비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법과대 학생들이 되게 기본 3법을 마스터를 하고 행정법을 한단 말이에요. 얼핏 보셨어도 그러죠. 헌법이라는 큰 국가적인 틀에서 그다음에 민법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법이라는 개념을 인식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대학교 1학년들도 재밌어서 잘해요. 시험 나오면 이제 힘들지만 수업 자체는 재밌지.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딱 갖고 이제 민법이 총칙, 그 다음에 2학년 때 제3법, 물권 채권, 이제 3학년 1학기쯤 되면 이제 친족 상속 들어가면서 소송법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 실체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그 룰에 대해서는 한참 뒤에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빠르면 이제 학교 커리마다 다르지만 저희 고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소송법이 들어갑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3학년 1학년 1, 2학기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행정법은 언제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헌법 알아야죠. 민법에서 이제 기본적인 법의 틀, 도덕하고 다른 점 이런 거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공법의 특수성, 민법과 다른 공법의 특수성 이렇게 들어가니까 민법이 거의 끝나갈 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법 안에는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처럼 갈린 게 아니라 같이 봐버려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또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도 애들이 힘들어해요. 다 정리가 뭐 사실 커리에 들어갔다고 다 마스터를 하나요? 맛만 보고 들어오니까. 근데 그 커리를 여러분들은 민법하고 행정법을 같이 스타트를 해서 지금 빠르신 분들은 한 5개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2개월 이순환 때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행정사가 5급에 준하는 시험 구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1차 시험을 되게 쉽게 내준단 말이에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다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인데 사실 7급이나 9급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분야로 출제되는 부분이 아예 한 번도 출제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그냥 진도가 갑자기 빵꾸 날 수는 없으니까 목차에다가 그냥 제가 한 문제씩 넣어놨어요. 그건 기출문제가 아니어서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논술식을 할 때는 이제 필요한 부분 정도는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말이 길었지만 요걸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지금 1순환, 2순환을 해서 마스터를 하고 여기서 내가 테스트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1순환, 2순환 열심히 수업 듣고 안 졸고 막 정리하고 동영상으로 확인하고 했는데 문제를 봤더니 안 풀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상하거나 이놈이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자기 합리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상해지는 거야? 저는 이제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문제 보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이렇게 계속 기본서처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을 넘어야 2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일단 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많이 푸는데 여기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만 이해를 하고 이게 이런 뜻에서 정답이 아니고 이런 뜻에서 정답이고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1차 시험에 행정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실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 최소 70점 이상은 맞으십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행정법에 관심만 있어가지고 내가 영어는 좀 들려. 이걸로 내가 한 달간 딸딸딸딸 여기 있는 것만 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 틀릴 거다. 라고 해도 70점은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기본서를 하라고 쓸데없이 해설을 엄청 길게 달아놨어요. 여러분 딴 거 찾아보지 마시라고. 시간을 전략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요거 보면서 혹시라도 시험 전날 뭐 정리해야 될 거는 요약집에 옮기시면 되고, 기본서는 참고서처럼 정 안 풀린다 그러면 한번 뒤적거리는 정도. 여기 뭐 있었는데 하면 뒤적거리는 정도지, 문제는 섞어져 있으니까 그 정도지. 풀다가 내가 안 풀리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다시 일순환을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여기서 나온 거, 진도별로 돼 있으니까 여기 진도에서 여기 기출문제화 됐던 것 지문들 그 이상의 지식은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다 보면은 내가 쉽게 이해가 되는 지문이 있을 거고, 요거는 조금 중요한데 어려운 지문이 있을 거고, 중요해 보이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제가 이건 제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최소한 3가지 기준으로 문제 표시를 해 놓으셔서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요약집이 아니라 요걸로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출 지문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을 알더라도 너무 짧게 요약이 돼 있으면 이게 그걸 물어보는지 이걸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문제집으로 마지막에 파이널에 정리를 하면은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1차 시험에. 근데 시험 보기 전에 이게 이래독이 쫙 돌아가야 되는데 1번부터 1번에 5개 지문 다 중요하다고 표시가 돼 있는 거야. 2번 보니까 또 4개가 다 중요하다고 돼 있어. 그럼 이거 시험 보기 전날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하여간 한 페이지에 2개에서 2개 이상은 절대 중요하다는 표시를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이상하면 중요하다는 표시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봐서 이거는 이해가 됐다. 사실은 자신은 없지만 이게 또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물어도 왠지 손이 그리 갈 것 같다. 가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체크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중요하더라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지식이고 이해가 된 지식이고,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자꾸 내가 실수를 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거는 볼 때마다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괴롭다. 정 안 되면 제끼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건 틀려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3개 기준으로 체크를 하고, 제가 2번째 얘기했었던 거는 시험 보기 전에 쭉 돌려야 된다, 안 돌려야 된다. 문제 풀어서 내가 그냥 쉽게 맞춘다는 부분은 그건 내 기본 점수고, 긴가민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 50점에서 70점으로 만들어준 점수예요. 그것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이해하려고, 사실 이거 다 이해하면 100점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다음에 나와도 비슷하게 나와도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행정사 1차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출제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팍팍 와요. 사실은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오지선다고 논술식도 있고 변호사 시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1차 시험에 막 걸러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9급이나 7급 시험보다 굉장히 쉽게 냅니다. 9급, 7급은 객관식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걸려야 되잖아요. 굉장히 깊고 꽈서 출제를 해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 지식을 위한 함양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3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의 개념에 관한 건데,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니까 4페이지 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3회 행정사 시험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럼 거기다가 일단 연필로 가위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옳지 않은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나오면은
순간에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답을 쉽게 내고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떤 분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줘서 봤더니 저 뒤에 386페이지 올해 기출문제를 황망하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때 가서 제가 이거 다 정오표 드릴 거예요. 또 그날 안 수업 안 들으려고 벌써부터 하시려고 그날 나오셔야 돼. 그게 제가 옳은 것으로 보고 답을 그냥 이게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답이네 그러고 쉽게 그냥 답 들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아마 그때쯤 일하기가 엄청 싫었겠죠. 일하기 싫은 날 이런 실수가 나와. 그때 가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보기 문제가 나오건 이렇게 문제가 나오건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를 치시고 1번 지문 읽었는데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2번 지문이 맞았으면 또 동그라미 치고 3번 지문 틀렸으면 가위표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지문에서 옳지 않은 것 확인하고 정답을 다시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풀어놓고 알던 문제인데 그걸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기에서 기억하고 리을이 맞았어. 니은 디귿이 틀렸고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랑 옳은 것은 했을 때랑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보기 지문에 없으면 다시 오라 하고 가는데 있어 보면 그럼 다 풀어놓고서 틀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 항상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1번 같은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아는 것은에다가 가위표 치시고 1번 자 헌법을 구체화하는 게 행정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헌법은 아무래도 최상위법이니까 되게 추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이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고 근데 그 법률조차도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이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행정부에 일임을 하잖아요. 명령 이런 걸로. 그러다가 더 그래도 행정부가 너무 강하다 싶어서 지금 수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걸 만들다 보니까 조례 규칙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헌법의 구체화법인 법률 그중에서도 행정법. 자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인데 이 행정은 입법행정 사법으로 나뉘면서 생긴 법이다 개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 국가작용이라고 그랬지 세금 걷는 거를 행정작용이라고 안 했어요. 왕이 세기를 다 관할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2번 그럼 1번 지문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이 어떻게 명백해요. 그죠? 명백할 수가 없어서 별의별 학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또 간신히 어떻게 이 시대의 공익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약속처럼 해놨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지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치 않는 고정적인 거다. 2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행정법을 내가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상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이니까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 셰라톤 워커힐 그 판례 말씀드렸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군들 월급에서 그 유흥비로 타서스기에서 캉캉춤도 쳐주고 그래서 셰라톤 워커힐 호텔을 이제 지으려고 거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합의가 안 돼. 수용 보상 합의가 안 돼. 그 피수용자들이랑. 그러니까, 사업자로서 지정을, 공익사업을 인정받아서 강제 수용 절차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셰라톤 워커힐 호텔에 있는 그 땅을 강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 강제 수용할 당시에 말 어디에 가도 있는 그 공익시설이 하나 있죠. 뭐예요? 교회가 있었던 거야. 교회 목사님께서 아니, 셰라톤 워커힐 호텔 짓는 게 공익이냐. 내가 교회가 있는 게 더 공익이냐 이렇게 다퉜겠죠. 차라리 아니 그 캉캉춤 쳐가지고 미군들 그 돈 버는 게 그게 공익이냐. 내가 여기 있는 주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해주고 이런 교회로서의 역할이 더 큰 건데 교회를 없애면서까지 그 캉캉춤 추는 셰라톤 워커힐 호텔 짓는 게 그 말이 되냐. 그런데 대법원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지금 워커힐 호텔이 있죠. 그러니까 셰라톤 워커힐 호텔이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에 그 6.25 때 와서
임무 수행하다가 여기서 돌아가신 미군 장군 이름이 셰라톤 워커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셰라톤 워커힐 장군의 넋을 기리며, 뭐 넋을 기리는데 무슨 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호텔을 지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외화벌이 우리나라 그 돈 수입 수단이 없었잖아요. 초콜릿 기분미 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게 공익이 크다. 어디 공익이 더 크다? 여기 더 크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공익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코에 달면 코골이, 귀에 달면 귀걸이. 또, 그럼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면 그게 되겠어요? 일개 호텔 짓는다고 교회 없앤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고정이 돼서 옛날에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변함없이 그 판례대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2번 질문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옳은 거였어 틀린 거였어 하고 옳지 않은 것 하면 딱 보고 2번이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고사장에서는 3번, 4번, 5번을 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확실하게 내가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요만큼이 중요해. 좀 긴가민가 하는 게 요만큼 소쿠리로 담겨져 있는 게 중요해? 요게 중요해요, 요게 딱 있으면, 이거 2번 확실하게 틀렸는데 그러면 3번, 4번, 5번은 볼 필요가 없는데, 불안해. 내가 아는 지식이. 그럼 2번은 3번, 4번, 5번까지 다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다 보고 이제 답을 하게 돼. 그럼 이게 이제 누적된 피로가 결국 어디서 나타나요? 시간 부족 내지는 집중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항상 뭔가 비교해서 2, 3번 비교해갖고 고르고 3, 4번 비교하고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되려면 요약집 같은 데다가 혹은 자기만의 서브노트 같은 게 갖고 있으면 짱이 되는 거죠. 혹은 나는 그것도 싫다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표시 다 해가지고 나는 문제집을 담고나 해놓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비슷한 문제나 여기에 유사 관련된 거는 내가 맞추고 여기서 벗어난 거는 틀려버리겠다 안 틀려버리겠다? 틀려버리겠다. 확실히 틀리겠어. 틀리기 어렵겠어.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애매한 게 오지산다에서 세 개 걸러내고 2개가 남았다. 확률이 50%보다 훨씬 높아요. 그냥 이거보다 확실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에서 80 기분 좋을 때는 막 90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나는 어떤 시험에 나와도 나는 내 기본 점수가 50점이다. 50점이다. 근데 내가 오지선다 중에 2개 남고 3개 남은 거야 찍었는데 다 틀렸다. 그럼 50점 맞는 거야. 근데 그러기가 쉽다 안 쉽다? 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니까 나머지 반의 확률로만 찍어도 75점 되는 거예요. 2개씩 나오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아는 지식을 다지면서 뭔가 하나를 더 붙이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내가 막 욕심이 차가지고 새 지식을 넣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자꾸 헷갈린다. 그런 공부 방법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특히 법과목과 관련해서는 그래요. 자, 3번. 우리나라 통칭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인정했던 거, 미국에서 인정했던 거 우리 다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을 공법상의 행정, 사법상의 행정. 우리가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과사를 나누다 보니까 공익, 사익,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행정은 국가가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법관계로 분류되는 영역이 있고 사법관계로 분류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권력관계, 관리관계는 공법관계로 분류가 되고 국고관계는 사법관계로 분류가 되죠. 근데 이제 그거에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왜 자꾸 분류를 하냐. 그게 구별 실익도 없는데 실익이 있더라 없더라? 민법과 행정법이라고 하는 실체법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 원리도 다르죠. 평등의 원칙은 공법상의 행정법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사법상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공법상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 되면은 평등하게 해야 되지만 내가 사인이 돼가지고서 내가 내 첫사랑이랑 둘째 사랑이랑 내 지금 처랑 똑같이 하면은 이게 공평하게 된다 그랬어. 머리털이 다 뜯긴다 그랬어. 머리털이 다 뜯긴다 그랬지.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특히나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사인으로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결국은 본인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공무원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무원들이 받는 피해 범위가 커져요. 급기야 이분이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재앙이 생겨요. 재앙이 생겨. 근데 결국 국민만 재앙이 생긴다 그랬어? 본인도 재앙이 닥친다 그랬어? 본인도 재앙이 닥쳐. 본인이 만약에 뭐 미용실 운영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든지 이 회장한테 좋은 취지의 스포츠 재단이 있으니까 권유할 수도 있고, 순실이 누나랑 친해가지고 미용실 운영하는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여서는 문제가 된 거야? 공무원이어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공과사를 구별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이 되는 시험, 그러니까 자체에서 법치로 넘어오는 영역에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행정법이어서 공무원이 되는 시험 혹은 공무와 관련된 자격증과 관련된 시험에서는 행정법이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공과사를 구별을 또 못하셨죠. 저희 선배님이 고대 경영학과 나오셨거든. 근데 그분이 그래서 아니 공무원들 되는데 자꾸 그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행정법 어려워한다는데 행정법 선택 과목으로 없애버려. 그래갖고 행정법이 한때 선택 과목이 돼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한번 대통령이 말이 뱉어져서 제도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춰서 또 국민 생활이 맞춰지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서 못하고 그게 10년이 가서 그 시기에 공무원 된 친구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그 친구들 때문에 국민들도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체법과 법 원리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공법 관계에서 다투면 행정법원이라는 법원이 관할이 달라요. 또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처럼 그냥 미국 민사법원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미하고 다르게 관할이 나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 실익이 있다 없다? 실익이 있다. 자, 그래서 5번에 급부행정, 주로 주는 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침익적인 영역보다는 급부 퍼주는 영역이 주로 많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른쪽 5번에 통치행위 파트에 와서 봤더니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아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좋은 게 아니죠. 애매한 거는 다 통치행위로 보는 게 좋다, 안 보는 게 좋다,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행위는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거다 보니까 통치행위로 인정했던 것들, 우리 판례가 인정했던 것만 기억을 하시고 아닌 것들은 기억 안 나는 건 다 뭐다? 통치행위가 아닌 거예요. 99.99%는 통치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0.01%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5페이지 보니까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확대. 계엄을 선포했다가 뭐 경비계엄, 비상계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계엄 선포했다가 비상계엄으로 다시 확대 선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런 것들 통칭으로 받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면 조치하는 것을 특별 사면이라고 그래요. 얼핏 봐도 뭐예요? 평등원칙 위배되죠. 누구는 사면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데 이런 거 열애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가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라는 파병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우리 군대가 외국에 가거나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라크 파병 결정이 알고 봤더니 주로 통칭위가 대통령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국회도 통칭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 뭐라고 치시면 돼? 요렇게. 이제는 대통령이나 정부만 통칭위를 행하는 주체, 여기가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행하는 주체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통칭위를 하는 주체는 누구다? 행정부와 입법부다 이렇게 생각. 그럼 사법부는 안 돼. 사법부가 통칭위를 통칭위를 1심 판결이 통칭이다. 이건 안 되지. 대신에 통칭위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다? 통칭위는 법에 없을 거니까 주로. 물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이제 헌법에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200명 이상에서 이제 제명 결정하고 막 이런 것들 통칭의로 이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통칭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다? 요거는 사법이에요. 요건 사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문에 통칭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다 이름 맞는데 여기에 쓱 이게 빠져 있잖아. 통칭의 주체는 사법부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법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통칭의 주체 정부와 국회, 통칭의 판단의 주체 사법부가 이제 대법원도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던 게 비상계엄 선포 확대, 남북정상회담 개최, 특별사면, 외국의 해외 파병 결정,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해제 이 정도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비상계엄 선포 확대와 관련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5월 달에 발령했었던 것은 통칭의로 안 봤어요. 그게 그 비상계엄 선포 확대 왼쪽 라인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확대로 시작하지만 끝이 뭐예요? 5.18 관련자 처벌에 관한 법률에 너 처벌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1980년 5월 달에 발령한 계엄 선포가 그게 정말 나라를 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권 획득을 위한 거다. 실제 그랬잖아요. 그 참모총장 쳐내고 12.12 사태로 쳐내고 자기가 이제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 내가 탁 이렇게 나서서 평정했다. 이게 나폴레옹이 옛날에 썼던 방법이랬는데 그렇게 이제 썼던 건데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5.18 관련자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까지 나오면 앞에 비상계엄 선포 확대에 꽂히지 마시고 아 요건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사면해 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확대보다 더 무서운 그 국가 긴급조치가 옛날에 사공화국 당시 긴급조치가 있었는데 요거 2010년 전에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통칭이다 이렇게 봤다가 2010년 13년에 대법원 각각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통칭인지 아닌 것 같다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사공화국 시절에 막 고문받던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이제 위법한 것으로 옛날에는 긴급조치가 통칭이었으면 이게 위법이 될 수가 없죠. 거기에 따른 것이 그냥 애외니까. 근데 판단을 해서 다 위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를 할까 말까가 통칭이지 실제 계엄 선포가 내려진 지역에서 막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다. 또 각각 가택 숙세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 계엄 선포에 따른 각각의 집행유예, 포고령 이런 거는 통칭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통칭이지만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간 거는 통칭이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서운 취소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통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훈장 주기로 한 거, 국가, 훈장의 그 명단에 올리기로 한 거, 이런 것들 정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통칭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면, 이라크 파병 결정, 남북 정상회담 개최,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것들은 통칭이로 봤습니다. 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통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맞죠? 대통령의 서운 취소는 통칭행위가 아니다. 틀렸죠? 벌써 지금 요게 2회 행정사잖아요. 근데 7회 때 2번으로 또 나오잖아. 예? 막 그냥 베베 꽈가지고서 꼰다리 또 꽈서 내는 거예요. 그냥 맞게 해주려고 내는 거예요. 실제 보면 오지선다가 아니라 막 이지선다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3번에 디귿번 통칭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오로지 막 이런 게 괜히 현혹되지 마시고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통칭의 판단의 주체는 사법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정상회담에 꽂히지 마시고 쭉 읽어봐가지고, 그 과정에서 돈 보낸 행위구나.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대북 송금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재경부 장관한테 신고 안 했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돈이 일정 돈 이상이 우리 영토 바깥으로 나가면 재정경제부 장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지금 이제 기획예산처로 지금 나눴죠. 그래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 주무부 장관은 주된 업무 부처 장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행정에 관한 사안이다 그러면 주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거고, 혹시라도 국방 사업에 관한 거다 그럼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을 송금한 거에서 신고의 주체는 재경부 장관이었고, 그때 당시 승인의 주체는 그 돈이 또 외국에 나갔던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통일부 장관의 또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둘 다 생략하고 진행한 거 통칭이 아니라고 봤죠. 그러니까 가로를 묶으면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이렇게 가로를 묶으시면 안 되고,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을 해서 송고만 행위까지 가로로 묶으면 요건 통칭이가 아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았어요.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3번에 옳은 것은 할 때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에서 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5번을 딱 꽂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습성화 하셔야 돼. 습성화라 해놓고 저도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서 행정법. 행정법의 기본 원리. 사실 뭐 아까 물어보셔서 그런데 행정법은 어때요? 공과 사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민법이라고 하는 게 딱 있어요. 이게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간의 거래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여기는 민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이 있어서 여기 가면은 대충 구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사법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해서 뭐라 그래?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딱 그냥 짱짱하게 기본 바탕이 깔려 있어. 여기는 행정에 관한 법인데 행정법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해봤겠죠. 이렇게 일반법으로. 불가하오야. 불가하오. 불가가 뭐예요? 행정에 관한 개념 정의도 힘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 공익 개념도 못 잡겠고 공법관계도 정의 내리기가 너무 힘들고 구별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복수기준서리라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달라살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법은 어떻게 되느냐. 다 개별법으로. 필요할 때마다. A, B, C, D. 이렇게. 이게 법이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개가 넘으니까 만들 때마다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부처가 있는데 그게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처예요. 법제처. 법제처에서 어떤 법을 하나 만든다. 행정에 관한 법을 만든다. 그럼 그 전에 1000개 중에 혹시 모순된 거 있나 막 검토하는 거야. 옛날에 법제처 이제 공무원들은 대가리 깨지는 거였죠.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나 이제 우리가 검색 기능도 있고 그래서 좋아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이거 진짜 골치 아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 시절에는 어땠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법만 있어요. 또 민법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민법에 뭐 시행령, 시행규칙 생각이나 납니까? 없지. 왜? 여기는 자치가 원칙이라 별 의미가 없었는데 여기는 법치라 여기는 법을 다 법에 따라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서 요만큼 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봐야 돼. 그게 너무 어렵지. 그래서 옛날에 변호사들이 이쪽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에리트들인 거예요. 에리트들. 그러니까 행정법원 판사다 그러면 에리트들이지. 민법 다 알고 거기에 뭐까지? 행정까지. 여러분들이 같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다. 민법만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예를 들어 법무사라고 치십시다. 법무사. 근데 여러분들 뭐까지 하는 거야? 거기에 터잡아서 요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대법관이나 대법원 판사로 가는 친구들이 항상 그 정식 정해준 루트가 행정법원에서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 거쳐서 대법원장 되는 코스지. 여기가 개념이 정리도 어렵게 그만큼 범위가 넓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주로 뭐가 나? 그렇게 법제처에서 심사를 해도 쫑이 나. 그럼 어떻게 한다? 충돌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법 같은 데서는 사실 그거 적용할 일도 없어. 이게 딱 버티고 있어.
주로 상위법이라고 해봐야 뭐 상법밖에 더 있어요. 상인 간의 거래. 근데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행정법을 뭔가 초학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뭔가 이해를 해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렇게 딱 정형화된 전체 머리부터 끝까지 딱히 돼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야별 일반법을 가르쳐 준 거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 그러니까 분야별 일반법을 만든 거예요. 분야별. 그 겨드랑이에 관한 거, 허리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소송의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배상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사람을 행정을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해도 머리에 관한 거, 어깨에 관한 거, 뭐 겨드랑이에 관한 거,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많이 낸 거죠. 물론 이 중에서도 이거는 막 여기다 막 이런 게 국가배상법은 뭐 사법이다 이러기도 하지만 판례가 그러다가 하여간 그러니까 요 시절에는 변호사나 행정사가 판례가 아니라 법조문만 찾아내면 이겼어요, 재판에서. 너무 법조문이 막 5만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전문가들도 잘 알아 몰라. 그걸 잘 찾아낸 요따시만한 그 법전에서 잘 찾아낸 사람들이 유능한 변호사고 그랬지. 근데 그 불가능했었던 행정법이 가능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빅데이터. 만약에 진짜 빅데이터, AI, AGI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겠다, 안 가능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의 출발점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말자. 그래서 엉성하게나마 출발을 한 게 2021년이겠죠? 시작했던 뭐다? 행정? 무슨 법? 요거. 내용이 너무 허접하지만 시작은 그 끝은 장대하리라.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서 여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거를 조금씩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그러면은 상문법에서 출제를 할 때 옛날에는 다 이런 데서 출제했단 말이야. 심판법, 소송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 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출제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제일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도 지금 요즘 수업이 많지도 않은데 지금 요일이 겹쳤어 월수로.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아주 죽습니다 제가. 근데 죽음이 예정돼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시간 날 때마다 뭐 봐라. 이거하고 요거는 현찰이에요. 현찰.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 한두 문제 여기 한두 문제 반드시 내요. 왜 그럴까? 제가 옛날에 얘기해드렸지. 여기는 1.5개 나와요. 항상. 여러분 20문제 기준으로 1.5개인데 여러분들 25문제잖아. 그래도 뭐 강론이 들어가니까 7개 빼면 1.5개. 왜? 공무원이 될 애들이 행정 절차를 알아갖고 와야 되겠어? 공무원 된 다음에 행정 절차를 가르쳐야 되겠어? 예비군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 예비군들 몰아다가 행정 절차 가르치려고 그러면 혈압 떨어져요. 근데 미리 다 학습하게 해갖고 오려면 뭐 한다? 행정 절차 시험 반드시 내면 애들이 행정 절차법 딸딸딸딸 외워갖고 오거든. 근데 그 맥락이 여러분들한테도 이어져서 논술식에서도 절차는 거의 소소한 쟁점으로도 꼭 넣고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그러니까 이거 내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9급이나 7급 시험에 어디가 나오냐면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법에 있는 내용 좀 읽어보시고 우리 여기 그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것들이 좀 다시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내가 그 기존에 이거 오픈북에서는 내가 맞추겠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이걸 단권하려고 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여기 이제 서문이고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해당되는 법들 들어가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16조 3항이 출제됐으면 16조를 다 해설에 실어놨어요. 그 언제는 한번 보지 말자. 이것도 혹시라도 나오면 맞추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검토하시면 여러분들 70점 이상은 항상 맞습니다.
자, 그러면 8페이지로 가셔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 법률 유보, 법률 우의. 1번 보면은요, 행정법의 원칙에 관한 판례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것은 TV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이거는 무슨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법률 유보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째 줄에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 가로로 묶으시고, 그걸 뭐라 그런다? 의회 유보 사항 그래요. 의회에서 꼭 직접 해야 되는 거. 그럼 옛날에 법률 유보는 뭐였어요? 옛날에 법률 유보는 이 유보가 근거, 숙권, 위임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게 옛날에는 법률에서 이렇게 직접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에서 부탁해, 이거 뭐라 그래요? 숙권, 위임. 이걸 통해서 명령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정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이제 위임 명령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색깔로 한번 따져보면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법률에 다 이 법의 근거가 이렇게 있어. 실제 여기에 규정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이 부탁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어디서 정해? 여기서 정해. 근데 여기는 국회고 여기는 행정부예요. 이게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할 거고,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정할 거고, 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각부 장관이 정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정해서 실제 이 부분을 이렇게 채워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해당 청이 갑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는데 갑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처분의 근거가 여기 있네. 여기서 하라고. 법률에 근거 있네. 이렇게 되는. 여기는 없는데 여기서 정하라 그러고 여기 찾아봐서 여기서 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 들어간 거나 진비 없어서 결과적으로 근거 되네. 이거를 동등시하던 때가 있었다 그랬죠.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의 근거가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률에서 부탁해서 여기서 정하거나 똑같다. 근거가 있는 거는 어차피 위임 수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유보나 근거나. 근데 요 두 개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 찾아낸 게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이 형식. 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 때 당시에는 뭐예요? 이거나 법의 근거가 있는 게 되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걸 뭐라 그러냐? 중요사항, 본질적인 사항, 국민의 기본권에 밀접한 사항,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는 좀 덜 중요한 거, 요 밑에 단계. 자, 그러면 TV 수신료, 그래서 TV 수신료를 부과를 했는데, TV 수신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 TV 수신료를 정하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아니라 누구한테 위임했느냐? 한국방송공사 니네가 좀 정해주렴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방송공사가 정해진 대로 한국방송공사가 부과를 했어. 그러면 얼마를 부과를 했다? 지금도 2,500원이야. 지금도 2,500원. 자, 그러면 이게 갑이 볼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근거가 없는 것 같다. 왜? 여기 있냐, 여기. 옛날에 히틀러 당시에는 여기 있으면은 국회가 KBS가 정해 그렇게 돼 있고 KBS가 정하고 했으니까 맞잖아. 이게 전체적으로 근거가 총하고 탄창하고 결합되듯이. 그건 덜 중요할 때 얘기고, 오늘날의 통설 판례인 본질성설, 중요사항 유보설에 가면은 TV 수신료는 어디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니까 꼭 여기 있어야 된다. 이 둘 차이가 뭐예요? 둘 차이가 뭐냐? 만약에
여기 꼭 있어야 된다면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지. 얼마로? 2,500원. 근데 만약에 국회 KBS법에서 한국방송공사법에서 또 한국방송공사법에서 네가 KBS 네가 정해서 부과하렴 그러면 여기서 정하는 거는 사실 국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KBS가 정하는 거예요. KBS가. 요거는 덜 중요할 때 가는 거예요. TV 수신료 같은 경우는 뭐다? 이상이다. 여기서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부탁해 하고 KBS 정해서 부과한 TV 수신료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서 위법이다. 이렇게 돼버렸네. 헌재가. 무슨 원칙에 반한다?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지. 2,500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서 2,500원으로 정해서 KBS에서. 차이가. 이제 헌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놨더니는 2,500원을 4,000원으로 바꾸려니까 골치가 아파. 옛날에는 여기서 그냥 4,500원 올리면 됐잖아. 지금은 어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10명 이상에서 제안을 하거나 정부가 제안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 중에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해야 돼. 자, 국회의원 10명 이상에서 이 4,000원을 올리자라는 제안을 한다 안 한다? 그거 하면은 지역구에 상관없이 전 국민의 공적이 되잖아. 응?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됐건 이재명 정부가 됐건 느닷없이 TV 수신료 이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니까 올립시다. 그러면은 전 국민의 생 욕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 지금도 이렇게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국민들 힘든데. 아무도 안 올려. 그래갖고 지금까지 얼마다?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2,500원. 만약에 그때 헌재가 위헌 결정 안 하고 요런 거 된다라고 허락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한 2만 원 됐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KBS가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하거나 현 정부가 올리는 정부안을 내거나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맨날 TV 수신료 더 이상 뭐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진짜 좋은 드라마는 광고비가 아니라 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의회에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걸 무슨 유보라 그런다? 이렇게. 요게 이제 나오게 된 게 의회 유보가 나오게 된 게 오늘날의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 그래요.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요거 이제 KBS에다가 맡겨서 그런 건데 만약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맡긴다. 명령으로. 그러면은 요거는 국회에서 직접 정해야 될 거. 그래서 이걸 표현을 뭐라 그러냐? 국회에서 나름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여기는 누가 정해?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 국회에서 나름 어떻게 하고 구체화하고 포괄임해서는 안 되고 뭐 나름 뼈대는 다 이게 중요한 사항은 여기서 국회에서 정하고 남직이 덜 중요한 사항은 어디다가 위임할 수 있다? 여기다가 위임할 수 있지. 얘가 만약에 대통령령이다, 총리령이다, 부령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위임명령이 돼. 요거는 국회에서 직접 정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이런 위임이 없어도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던데 그게 뭐예요? 무슨 명령? 집행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위임명령. 진짜 중요한 건 어디? 법률에 직접 규정이 돼 있어야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법률이 있는데 법률의 내용이 노란 게 하나도 없고 다 뭐만 있어? 부탁해만 있어. 그래서 행정부에서 다 정해서 여기를 다 채워. 여기 다 행정부가 이런 걸 무슨 위임이라 그런다? 포괄위임. 어떻게 되느냐? 포괄위임. 안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요걸 이제 스탠다드로 보면 요 노란 부분은 구체화한 다음에 요 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위임하도록 돼 있어. 이유가 어떤 거겠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형벌에 처한다 이러면 법률위에서 다 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내용이 하나도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죄형 법정주의인데 범죄 형벌을 다 어디다가 이름해 놨어?
여기다 이름해 놨어. 여기서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죄는 이렇게 처벌하고, 사람을 때리네. 이렇게 여기서 따져. 요렇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의 양형 기준에 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이 아니라 이제 지형법정지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에 보면은요, 2번이 뭐냐.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가 몇 퍼센트 이상이 찬성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땅이 이렇게 있어. 땅 주인이 4명이라고 치십시다. 갑을병정.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재개발하자. 찬성, 반대. 그럼 얘가 반대한다고 해서 계속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찬성해서 만약에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여기 달동네를 뉴타운으로 넓은 재개발을 하겠다. 그럼 사실 얘네들 입장으로 진행이 되면 누구 의견은 묵살이 되는 거예요? 이 땅도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땅을 팔고 나가야 되는 거지. 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혹해요, 안 가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 찬성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 만약에 4분의 3 이상이 찬성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이 찬성해갖고 4분의 3을 몰아낸다. 좀 이상하잖아. 그런 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족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법률이 아니라 명령으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정관으로 정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관으로 정하는 게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요 정족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유보 사항이다. 이게 의회 유보. 그래서 뭐다? 포괄이행 같은 거 안 된다. 자, 그런데 포괄임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포괄임이 되는 영역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행정부예요, 행정부. 그 다음에 어디가, 여기는 이제 제일 어르신, 국민이 직접 정하는 거고, 요게 이제 국회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직접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사항, 본질적인 사항, 중요사항,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사항은 위임할 수가 있어. 그럼 덜 중요한 사항을 위임을 하는데 어떻게 위임을 한다?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구체화해 놓고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위임하고 이렇게. 이거 무슨 위임이라고 한다? 포괄임이 아닌 구체화 시킨 다음에 나머지 위임, 이걸 구체시켜.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명령을 위임을 하는 게 대통령에게 위임하면 대통령령이 되고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면 총리령이 되겠고 각 부장관한테 위임하면 부령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다 조직의 탑이죠. 대통령도 탑, 국무총리도 대통령 밑에 탑, 각 부장관도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밑에 각 부처마다의 탑. 오남용의 염려가 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포괄임이 안 돼. 여기는 포괄임이 안 되고 이런 형식으로 구체해 놓고 해야 돼. 요 규칙을 만드는 단체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 어때요, 얘? 얘는 구역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니까 구역이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 국민이 아니라 주민. 주민들의 뽑은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이에요. 지방의회 의원들. 그럼 얘네들을 대표하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처럼 그 지방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 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조직의 탑인 것 같아요. 합의제 기구 같아요. 합의제 기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드는 게 뭐다? 조례인데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그냥 네가 좀 다 알아서 하렴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채우면 여기가 다 조례로 채워지는 거. 이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조례에 있어서는 무슨 힘도 허용이 된다? 포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허용이 된다는 뜻. 그죠? 근데 요거랑 비슷한 게 있어. 요거랑 비슷한 게 뭐냐? 요 가벌병정이 직접 요게 재개발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요 진행하면은 요 정족수가 제일 중요한 거여서 법률 이게 우회유보 사항이 되는 거예요. 우회유보 사항이. 근데 얘네들이 뭐를 만들었어? 조합을 만들어서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허락을 받고 지들끼리 만든 내부 지침을 뭐라 그래? 정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법인 만들 때 그 기준을 정관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 정관으로 요 기준을 정했어. 괜찮아 이거. 이거는 이미 여기서 검토가 됐어요, 안 됐어요? 모양새가 뭐가 하고 비슷해요? 가벌병정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지들이 합의한 내용, 뭐 정관. 자, 주민들이 뽑은 애들인 지방의회에서 만든 뭐 조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무슨 법? 자주법. 그래서 조례에 위임할 때는 포괄임도 허용되고 혹시라도 재개발 조합을 만든 조합원들끼리 합의한 정관에 동의 정족수가 있고 이런 것들 포괄임 허용되는 영역이다 아니다. 포괄임 허용되는데 이게 조합을 안 만들고 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거 이거는 정관 같은 거 안 돼요. 잽도 안 돼. 이거는 반드시 뭐로 정해져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2번의 판례에 앞에 그 말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게 키워드야. 아, 이러면 얘네들 정족수는 법률로 꼭 정해져야 돼. 니들 혹시라도 니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살 때는 동의정, 안 그러면은 누가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쫓겨나가는 이런 애들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얘는 지금 지들끼리 주체가 돼서 국가로부터 조합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조합을 만들 때 국가가 이미 검토된 상태가 아니어서 지들끼리 지금 우리 셋이서 지금 합의했습니다. 둘이서 합의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그 동의는 개발 사업의 주체 정비구역 내 등의 토지 등의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정하는 여기에 의해서 비로소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요.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국회에서 이 정족수가 정해져야 되는 건데 요게 비슷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54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이게 좀 54페이지의 1번 지문 보면은요. 54페이지 5번의 1번 지문을 보면 요게 똑같아. 지금 판례를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빼먹어 놨는데 여기 보면은 지들끼리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정관 만들고 그러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야. 이게 어차피 재개발 조합을 진행을 하는데 조합을 안 만들고 진행할 경우에는 요거 정관으로 안 돼요. 정족수는. 근데 지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할 때는 정관으로 동의정족수 정하더라도 마치 뭐하고 비슷하게 조례에 위임하듯이 모두 허용된다. 심지어 포괄임도 허용된다. 그게 그 5번에 1번 보면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 니들 정관으로 정해라. 이거 괜찮아요. 이미 재개발 조합 설립할 때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랑 좀 비교를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고 다음에 판례 비교를 해서 한 페이지로 보충자를 하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 뭐다? 오늘날의 법률유보 원칙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 처분. 이게 근거. 법률에서 직접 정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KBS에 위임하거나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해서 거기서 정해진 대로 한 거. 다 옛날에는 이것도 결국 국회에서 부탁한 거니까 국회 허락이 있는 거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뭐 좌우지간 둘 다 근거가 있는 거다라는 동등한 평가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다?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표본이 뭐였다? TB 수신료. 그다음에 혹시라도 부탁해 하고 정관에다가 위임했는데 이게 조합을 만들어진 조합에서의 정관이 아니라 그냥 토지 등 소유자들끼리 지들이 자치적으로 진행하는 지들만의 규약 그걸로 할 때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지방 의회에서 유급 보좌 인력들 그 숫자 이런 것들도 꼭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약집이 있는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좀 쉬셨다가 나머지 하나 더 하고 끝내죠. 법률 위원칙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